1927년의 어느 날 12세의 소년 비트는 4살짜리 동생들인 친동생 빌리, 이웃집 소년 데니스와 밖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려고 비트는 배트와 글러브를 가지러 혼자 집에 들어갔다. 잠깐만 기다려. 형이 금방 가지고 올 테니까. 그리고 잠시 후 비튼이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빌리 어디 있어? 데니스 어디 있어? 비튼이 찾는 소리에 이웃집 지붕 위에 숨어있던 동생 빌리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형, 데니스는 누가 데려갔어. 누가 데려갔는데? 부기맨이. 그로부터 1년 후 시골 마을의 18세 청년 에드워드 버드는 지역신문의 구인 광고에 농장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낸다. 그리고 얼마 후 에드워드의 집에 60세 초반의 인상 좋아 보이는 한 노인이 방문한다. 나는 프랭크 하워드입니다. 며칠 뒤에 에드워드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찾아온 이 프랭크라는 노인에게 가족들은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프랭크는 에드워드의 10살 난 여동생 그레이스를 마치 친손녀 대하듯이 예뻐했고, 그레이스도 이제 겨우 2번째 만난 프랭크 할아버지를 다정한 노인으로 생각했다. 오늘 옆 동네 사는 제 여동생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거기에 좀 갔다 와서 에드워드를 데리고 갔으면 하는데요. 그레이스도 데리고 갈까요? 거기 또래 친구들도 많은데. 우와, 재밌겠다. 나도 갈래요. 그레이스의 어머니는 탐탁치 않았지만 남편이 흔쾌히 승낙하고 그레이스 본인이 열렬히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워드라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선 그레이스는 그 이후로 영원히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레이스의 실종은 세간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장기간 동안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졌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이 어린 소녀의 실종 사건은 거의 미제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범인의 도발을 계기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 1933년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버드 부부에게 도착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친애하는 버드 부인, 1894년에 저는 배의 선원이었던 제 친구 존 데이비스라는 친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심각한 기근으로 12살 이하의 소년 소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음식물로 팔려지는 일이 성행했고, 가격은 파운드당 $100가 넘었습니다. 존은 맛있는 인간 고기를 먹기 위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뉴욕에 돌아와서는 7살짜리와 11살짜리 소년 2명을 납치해와 발가벗긴 채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연한 고기를 얻기 위해 며칠 동안 매일 수시간 동안 소년들을 매질했습니다. 존은 나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사람 고기를 즐길 수 있는지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죠. 운명의 1928년 6월 3일 일요일이었던 그날 우리는 당신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지요. 그레이스는 내 무릎에 앉아서 키스를 해주었고, 저는 그때 그레이스를 잡아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받아낸 다음 그레이스를 생일 파티 대신 전에 봐둔 웨스트체스터의 빈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고, 저는 계단을 올라가 그녀의 피가 묻을까봐 옷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긴 채 창밖에 얼굴만 내밀고 그레이스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 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와 나의 알몸을 보고는 울면서 도망쳤지만, 저는 그 아이를 붙잡았고 그레이스는 엄마에게 이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벗기자 아이는 나를 발로 차고 핥히고 깨물었죠. 저는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잘게 잘랐습니다. 그녀의 고기를 모두 먹는데 후일이 걸렸죠. 원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그레이스를 겁탈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처녀인 채로 죽은 것입니다. 담당 경찰 윌리엄 킹은 이 악마적인 편지의 발신자를 추적했고, 한 여관에 머물고 있는 늙은 남자 엘버트 피쉬를 찾아냈다. 취조에 응하겠다던 노인은 갑자기 면도칼을 휘둘렀지만
킹은 이를 저지하고 자신의 수사본부로 노인을 데리고 온다. 경찰은 그레이스가 실종되기 1년 전에 발생했던 유사 사건을 기억해내고 그 역시 엘버트 피쉬의 범행이었음을 밝혀낸다. 이 사건의 희생자였던 빌리 게프니의 어머니는 싱싱 형무소에 갇힌 피쉬를 찾아왔고 그는 그녀의 가여운 어린 아들에게 범한 충격적인 행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게프니를 리커가의 쓰레기장의 한 건물로 끌고 가 손발을 묶고 넝마 조각으로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게프니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을 모두 태워 증거를 인멸했다. 엘버트 피쉬는 자신이 만든 특수한 도구로 어린 소년을 피가 나도록 때린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신체를 훼손했다. 그렇게 훼손한 시신의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집에 가져가 4일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해 먹은 그는 사체의 일부는 씹히지가 않아 화장실에 버렸다. 체포되기 전 엘버트 피쉬에게는 젊은 시절 공금을 횡령한 전과와 그레이스를 죽인 2년 후에 가정부를 뽑는 어느 광고를 통해 한 여성에게 외설스러운 편지를 보냈다가 정신병원에 갇힌 전력 등이 있었다. 엘버트 피쉬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후 홀로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도 가학적인 욕망을 느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 그는 나이가 어린 지적 장애자, 흑인 어린이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끔찍하게 희생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엘버트 피쉬는 점점 대담해져 평범한 소녀들을 공격 대상으로 넓혀나갔고 빌리와 그레이스가 그렇게 희생된 어린이들이었던 것이다. 소아성애자이자 양성애자, 카니발리스트이면서 가학증과 피학증을 모두 갖춘 전대미문의 연쇄살인범 엘버트 피쉬는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다. 유전적 소인의 환경적인 영향, 더욱 잔인하고 자극적인 성적 만족에 탐닉했던 피쉬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노화로 인한 뇌기능의 쇠퇴 등. 엘버트 피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랐다. 그는 부계와 모계 양쪽의 정신질환자와 뇌질환자가 여럿 있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죽음을 경험했던 엘버트 피쉬는 가난 때문에 보호소에 맡겨지게 된다. 보호소의 교사들은 종종 아이들을 발가벗기고 구타했는데 그때마다 피쉬는 발기가 되어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어머니의 취업으로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온 피쉬는 12살이 되던 해에 전신국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사귀게 되고 그로부터 오줌과 똥을 먹는 즐거움을 배운다. 20세에 뉴욕으로 이사온 피쉬는 본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 매춘부가 되었고 어린 소년들을 강간했는데 이는 28세에 9살 연하의 여인과 결혼하여 6명의 자식이 생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 번은 지적 장애자인 한 소년을 거세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였고 매운굴에 자주 들어가 채찍질 당하고 맞는 것을 즐겼다. 또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취미도 있어서 몸의 바늘을 꽂고 패들로 자신의 몸을 때리며 성적 쾌감을 느꼈다. 남편의 이상한 취향 때문인지 그의 집에서 일하던 남자와 눈이 맞아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엘버트 피쉬는 평소보다 심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다고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피쉬가 어린이를 살해한 것은 49세 때로 여겨진다. 1919년 지적 장애자인 한 소년을 칼로 찌른 것을 시작으로 흑인 소년들과 지적 장애자들을 유괴해서 괴롭히고 죽였다. 엘버트 피쉬는 자신이 100여 명의 어린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은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은 피쉬가 분명 정상이 아니지만 보호치료를 받게 해 살려둘 수는 없어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수뢰했다. 전기의자에서 처형당할 것이 결정된 후에도 그는 그런 방식의 처벌이 자신에게 극도의 쾌감을 줄 것이라며 들떠 있었다. 전기의자에 앉게 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스릴이 될 거요.